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22대 총선 본투표일까지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에선 군소정당을 대표해 나온 분들과 함께 현재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각 당의 막판 선거 전략은 뭔지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 옆으로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상임대표, 새로운 미래 박원석 공동선대위원장,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좀 모처럼 스튜디오가 꽉 찬 분위기인데요. 세 분은 김준우 대표 나와 계시지만 박원석 위원장님도 정의당 출신이시고 그리고 천하람 위원장님하고 또 잠깐 동거했습니다. 강의도 동거할 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분 다 인연이 또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김준우 위원장이 계시는 정의당과 박원석 위원장님은 이제 약간 결혼했다 이혼하신 관계고, 그래서 저희랑 잠깐 동거해볼까 했는데 거의 약혼했다 파혼한 사이죠. 뭐 그런 정도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아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요즘 시대는 이혼한다 그래 사이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좀 이거는 거대 양당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네. 부끄럽습니다. 예. 작은 살림일수록 잘 해야 되는데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차차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지난 토요일 마감된 사전 투표였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31.28%를 기록하면서 역대 총선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대 양당은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번 선거에 유권자들이 관심이 지대하다 이런 방증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투표율. 네. 그 사전 투표율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제도가 완전히 정착해서 이제는 투표율이 3일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문제의식을 느끼는 바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중간에 사전 투표를 하다 보니까 온전하게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이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뭐 여야가 서로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하는 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고요. 그러나 다행인 건 투표율이 낮은 것에 안도하는 그런 정치 문화는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 문화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보수 정당도 투표율이 낮다 그래서 안도하지 않고 투표율이 높은 것을 어쨌든 본인들의 지지세를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정치 문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결과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그건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뭐 높다고 해서 어느 정당이 유리하고 어느 정당이 불리하고 이런 공식도 좀 깨져가는 것 같다 이런 평론도 많이 하시던데 전문가들은. 근데 저는 솔직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번에 사전 투표율 높은 것은 야당에 유리한 측면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임기 중에 대통령 임기 중반부에 치러지는 투표에서 이 정도로 투표 열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 투표의 성격이 강하게 작용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거기에 부역한 국민의힘 다 꼴보기 싫다라고 하는 심판 열기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이번에 호남에서도 굉장히 투표율이 높습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데는 엄청 낮았죠. 광주에서 엄청 낮았거든요. 이번에는 심판하겠다고 저도 순천 시민이지만 전남에서도 다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지금 투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심판 선거라고 보고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다들 포기하고 투표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뭐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2030, 40 세대 지지가 지금 국민의힘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투표율 오른다고 해서 2030 세대가 국민의힘 찍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공식도 저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높은 투표율만큼이나 야당에게 유리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스윙 보터를 2030, 4050으로 보고 계신데 김준우 대표님은 그분들이 어디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지금 그거는 녹색정의당이랑 개혁신당 쪽으로 제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 정당들이 막판에 좀 흡수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은 이분들이 투표에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 의향층에서 봤을 때 지금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이제 항상 상수로 투표를 하시고 20, 30대가 지금 투표율이 좀 낮을 투표 의향이 좀 낮다고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투표할 경우에 사실은 이제 뭐 조국 혁신당이 최근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만 지금 11위 문제라든가 뭐 공정의 가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표가 그쪽으로 선뜻 갈 수가 없거든요. 정권 심판 선거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이제 젠더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으로 그 표들이 좀 흡수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요. 투표율이 아주 낮은 경우에는 보수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주 높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했을 때도 70%가 넘는 투표율이었는데 보수가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예를 들면 예. 강남의 의사들이 투표하러 안 갑니다. 의정 갈등 네.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는 보수의 결집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실망을 했는데 도저히 민주당이나 뭐 야권에는 찍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투표장에 적게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범야권에 좀 유리한 지표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 양당이 서로를 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두 심판론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이제 진영 대 진영 구도로 지금 거세게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소수 정당에게 막판에 손을 좀 내밀어 주실 거다. 스윙 보터들이 이렇게 보셨는데 두 분은 어떤? 일단 생각하세요?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지지층들이 있어요. 흔히 뭐 샤이 지지층이라고 얘기하는 지지층들도 있고, 특히 이제 중도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여론조사 답변에 좀 소극적이고요. 예. 세대로 보면은 2030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역대 총선에 여론조사가 좀 튄 경우들이 있지만 이번에는 유독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진단들을 전문가들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만큼 조국혁신당 출현 이후에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과표집이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은 표심이 예. 막판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이제 특히 소수 정당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거대 양당들의 지금 선거 그 메시지 전략을 보면 결국은 그 기존에 그 지지했던 정당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무당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최대한 좀 결집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전략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분들이 표심이 만약에 그런 쪽으로 향한다면 소수 정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예, 어떻게? 아니 근데 저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요. 사실 한국 정치 보시면서 오늘 시청자분들도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 걸 겁니다.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는 누가 키우냐. 다들 싸우고만 있으면. 그런 얘기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극한 대립이 돼 있는 것은 오히려 또 새로운 대안 세력의 출현을 또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상대적으로 작은 스타트업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조금 올라갈 여지가 저희가 더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도 개혁신당이 어떤 당인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계세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실시간 뭐 인기 검색어 이런 것들을 통계내는 사이트들이 있는데 뭐 자세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최근에 보면 저희 개혁신당에 대한 검색들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조금 정치 관심도가 떨어지는 무당층 국민들이나 아니면 특히 2030 세대들이 이제 투표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쳐보니까 이거 이주석 신당이네. 찍어야겠다.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인터넷상에서 저희 좀 일부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거대 정당이야 이미 각자의 고정표를 갖고 있고 그걸 최대한 결집시키려고 하지만 예. 결국 그 결집시키기 위해 싸우는 꼴이 보기 싫은 뭔가 새로운 담론, 미래 담론을 원하는 유권자들이 있고 그 유권자들이 선거 직전에 저희 각각의 특색이 있는 스타트업 정당들을 선택해 주실 거다 생각합니다. 김준우 대표께서 2030 세대 표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분 의견까지 좀 들어봤고요. 지금 총선 본투표율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판세 분석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 거대 양당도 지금 판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110석에서 130석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110석 우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120석에서 151석 플러스 알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치하고 최소치가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당 공이 55석에서 50곳 정도를 지금 경합 지역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판세 자체가 이제 소수 정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같이 연결돼서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준우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전반적으로 범야권이라고 불리운 데가 180석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른바 개헌선이라고 하는 200석까지 미치기에는 조금 힘에 붙여 보인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그걸 끌고 가고 있는 건 사실 뭐 새로운 미래나 녹색 정의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인데 각 당이 갖고 있는 일정한 후보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치고 나가거나 중도 확장성에서 일정한 한계들을 분명히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들이 이제 뭐 제3당들로 소수 정당들로 어떻게 갈지도 되게 중요한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 한계 각각의 가지는
한계들과 리스크들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에서 200석까지 같이 만들어 나가기에는 조금 힘에 붙여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천하람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범여권, 그러니까 뭐 여권이라 해서 뭐 국민의힘밖에 없죠. 법률권 아니세요? 저희는 범야권입니다. 저희는 정치를 가장 뭐같이 하는 게 윤석열 정권과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파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조류가 깔리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도는 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대통령 지지도라고 하는 거의 뭐 잘 바뀌지 않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총선 판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도 네, 맞습니다. 하죠. 뭐 정당 지지율이야 이제 엎치락뒤치락 뭐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사실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나아진 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사실 조금 한동훈 위원장 등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라고 하는 파도들이 치면서 괜찮은 거 아닌가 했었는데 저는 이거를 다 망가뜨려버린 것이 결국은 이종섭 대사의 도피하듯이 부임하는 도피 대사 사건이었다. 그걸 계기로 국민들께서 아 그래 윤석열 대통령 국민 눈치 안 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었지라고 하는 걸 확 깨달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백약이 무효인 것이고 그러면 읍소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경험 많은 분들 그렇게 하고 있죠. 나경원, 권성동, 윤상현 나와서 읍소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례로 기자회견을 해서 개헌 저지선만큼은 좀 지키게 해달라 이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동훈 위원장은 거만해 보여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불쌍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읍소하는데 적절한 원톱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메시지는 읍소하는 메시지도 좀 근데 많이 별로 내놓거든요. 그렇게 읍소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읍소도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계속 사이사이에 이재명은요, 조국은요, 저희가 뭐가 나쁩니까? 이재명, 조국 심판해 주십시오가 계속 섞여 들어가니까 이게 뭐 잘못했다는 건지 남이 더 나쁘다는 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리스크는 선거 경험이 없고 읍소조차 제대로 못하는 한동훈이다. 윤석열 대통령 리스크와 한동훈 리스크가 합쳐지니까 저는 백석도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사태에 빠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원성 위원장님은 지금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진행되는 총선은 여당한테 굉장히 어려운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여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앞서 이제 황상무 이종섭 장관 얘기도 나왔지만 황상무 수석 그 실언도 있었고 그러니까 의정 갈등도 초기에는 어쨌든 의대 증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이게 장기화되고 대통령이 전혀 불통의 모습을 보이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비판 여론이 증가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지난번 그 담화를 통해서 보인 모습은 시종일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정권 심판 의지가 결집되고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이 붙은 게 아닌가 싶고요. 좀 전에 이제 우리 천하람 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여당이 선거에서 심판론을 말한다는 건 굉장히 모순된 겁니다. 심판론은 야당이 말하는 거고 여당은 대안을 얘기하는 건데 이번 선거에서 오히려 여당이 지금 야당을 심판하자고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이 야당의 발목 잡기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 야당을 좀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거죠. 이제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읍소 전략을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좀 먹히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거는 철저히 윤 대통령의 그 시종일관,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러운 모습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선거 종반에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데 다만 약간 이제 보수층이 흩어져 있다가 결집하는 추세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판세 말씀을 하실 때 100석이냐 혹은 뭐 100석 이하냐 100석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당에서 낙관적으로 얘기하듯이 뭐 120, 130 이렇게 가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봅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인 판세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이 판세 분석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 이유는 또 여기 계신 이제 소수 정당들이 몇 석을 얻을 것인가.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예.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제일 절박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여기는 이제 두 당은 이제 잃을 것이 없는 스타트업이고 스타트업 정당이라고 저희는 이제 20년대 노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산도 많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한테 갚아드려야 될 부채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상당히 당혹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약간 백척간두 배수 지진을 친 느낌으로 지금 이 선거에 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너무 생각보다 정책이 실종된 선거여가지고 예. 거기다가 이제 공천 파동이 너무 좀 심각해서 저희 인물 경쟁력을 내보일 계제가 좀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좀 저희로서는 아쉬운 점이고. 그 양당이 이슈를 다 빨아들이니까. 네, 저희가 막말 유튜버 후보가 없고요, 전관 예우 후보가 없고요, 사법 리스크가 없고요, 방탄 리스크가 없고요, 종부세 내는 후보가 없고요. 뭐 다 없어요. 없으니까 뉴스에 안 나는 이 비극적인 상태가 있는 상황인데 선거 제도랑 구도가 되게 복잡해서 사실은 선거법 전문가도 각 당이 비례의석 두세 석 차지하는 정당들은 몇 석을 얻을지가 지금 모르게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님이 당선되면 새로운 미래는 지금 비례 한 석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 총선 때 저희가 얻은 표가 270만 표인데 그 표를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지금 저희의 그렇군요. 최대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천하람 위원장, 개혁신당은 어떻습니까? 목표가? 저희도 이제 목표 의석수를 말씀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요. 초기에 분위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까불었어요. 무슨 뭐 교섭단체 할 거다, 뭐 바로 수권 정당의 길로 간다, 막 그래가지고.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48시간 무박 유세한다고 같이 하시기로 하셨다고. 예, 저도 이제 같이 이제 하자고. 특히 저희 이주영 위원장 같이 하는데 비례 1번이신데 성악과 의사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무박 유세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의사가 같이 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자기는 레지던트 할 때 맨날 밤새서 상관없다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 이준석, 천하람, 뭐 이주영 다 같이 힘내가지고 무박 유세 할 건데요.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오자면 저희는 이제 초반에 까불던 모습 버리고 겸손하게 이제 국민들께서 주시는 표를 받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건대는 저희 개혁신당이 기호가 7번입니다. 그래서 럭키 7, 행운의 숫자인 만큼 저희가 한 7석 정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준석 대표와 또 우리 이기인 의원이 비례 후보 6번째인데요. 같이 좀 의정 활동이 할 수 있으면은 너무 좋지 않겠나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읍소 전략이 불리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리하지 않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미래도 썩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근데 뭐 소수 정당한테 읍소는 뭐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는 여전히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가 캠페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2월 한 달을 새로운 미래가 창당하고 나서 시간을 좀 허비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빅텐트, 뭐 통합, 분열 여기 휩쓸리는 바람에 새로운 미래의 어떤 정체성 비전 이런 거를 알리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아직도 새로운 미래의 인지도가 굉장히 약한 게 사실인데요. 마지막까지 새로운 미래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최대한 알리는 데 저희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원내 5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정당이 되는 것을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녹색정의당도 계시고 그리고 삼지대 개혁신당 그리고 새로운 미래 지금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 삼지대도 그렇고 소수정당 분위기가 초반에는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크게 주목받다가 주목도가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지는 그 상황,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단을 하고 계신지 통렬한 반성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제3지대든 아니면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혹은 뭐 다른 모든 정당들이 사실은 유권자들로부터 한번 경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엄한 경고를. 너희가 안주했고 정신 차려라라는 의미로 지금 매섭게 회초리를 드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침 공교롭게도 그 수혜자가 원외에 있던 조국 혁신당이 되게 수혜가 된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민주당한테도 굉장히 뼈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국 혁신당 있기 전과 후가 사실 지지율이 좀 빠진 부분은 솔직하게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심판에 있어서의 선명성을 너희가 좀 더 제대로 싸웠어야 되지 않나라는 비판으로 이제 달게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탄핵보다는 대통령을 국민투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대통령 국민 소환제를 이제 공약으로 제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노란봉투법을 저희가 발의했고 쌍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다 거부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유가 있는 정권 심판 최선두에 서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은 앞서 좀 초반에 좀 까분 모습을 보였는데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 뭐 주 원인은 아니잖아요. 다른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솔직하게 보는데. 말씀드려도 돼요? 예, 말씀하시죠. 대통령이 너무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좀 적당히 못하셔야지 대안을 가지고 정책도 얘기하고 뭐 미래도 이야기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너무 못하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통령을 가장 세게 심판할 세력을 지금은 필요하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쫙 선명성 경쟁으로 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서 한때 잠깐 대통령 탈당 얘기 나왔죠. 국민의힘 후보들 입장에서 속이 바삭바삭 탈 겁니다. 대통령이 거의 무슨 험지 메이커 수준이에요. 험지 창조 수준으로 전국을 험지로 만들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분들 심폐소생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탄 공천 다 상관없어요. 무슨 뭐 입시 비리 상관없습니다. 당장 이번에 윤석열 정권 심판하면 돼 분위기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사실 윤석열 정권 초기부터 누구보다 앞장서서 권력과 싸웠던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선명성 경쟁에서 살짝 뒤처진 면도 있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는 심판 플러스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 근데 좀 이게 좀 심판론으로 네. 가져가기는 이게 선명성 경쟁을 하기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틈새 전략을 좀 파고들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입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드리는 게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는 용기 있는 젊은 정당이다. 심판도 누구보다 잘하지만 함께 미래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썩은 도끼로는 썩은 나무를 벨 수가 없다. 윤석열 정권 썩은 나무인데 베야 되는데 지금 벨라고 하면 계속 윤석열 정권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은요, 조국은요, 그쪽도 내로남불 아닙니까라고 하는 피장파장의 방패막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럼 야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그 얘기는 전혀 네. 합당하지 않다고 말도 안 돼요. 생각하세요? 저는 그 방패막이라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먹히지도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내로남불에 부담이 없어요. 저희는 깔끔하게 잘 베어낼 수 있는 아주 성능 좋은 신제품 도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해서 저희는 다른 정당들이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거기에 빠져 있을 때 저희는 그래도 소신 있는 용기 있는 정치 해보겠다. 깨끗한 도끼다. 그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미래는요. 아니 결국 이제 양당과의 차이 또 조국혁신당과의 차이 이게 있다고 봅니다. 양당에 있어서는 양당과는 규모의 차이가 현저하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당세의 차이.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이 30몇 군데, 저희 새로운 미래가 저희 28군데, 43. 그리고 그 정의당이 17군데인가 지금 지역 후보를 나왔어요. 예. 253개 지역구에서 그거밖에 후보를 못 냈기 때문에 그게 가는 한계가 우선은 굉장히 크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절묘한 시점에 그 치고 나와서 예. 정권 심판론이 막 불붙는 시점에 이제 국민들의 그런 심판의 의지를 결집시킨 측면이 있는데요. 그 간결하잖아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3년은 너무 길고 검찰 독재 정권 종식하겠다. 그 이외에 뭐 정책이고 비전이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이미 선거가 그렇게 흘러왔고 선거가 그렇게 흘러오기 전에 정치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 2년의 시간은 이재명 대표 2년의 시간하고 같아요. 그 사이에 국회는 사실은 정체장이라기보다는 전쟁터였고 예. 그 증오와 적대적인 대결의 언어들이 난무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선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거나 앞서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미래의 비전을 얘기하는 게 와 닿지 않는, 그럴 만한 들리지 공간이 않는, 없어요. 들리지 없죠. 않는 네. 선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이 후과가 선거가 끝난 이후에 크고 길 수 있다. 그런 점은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그래도 공정을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놓은 그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요. 비례대표 투표 정당 그 지지율 추이를 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도의 국민의 미래 추이 쭉 보고 계시고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요. 2월 말만 해도 9% 정도였는데 지금 22%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높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은 큰 변화가 없어요. 쭉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뭐 여권이 못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시고 뭐 민주당의 공천 파동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사실 이 새 소수 정당에게 좀 흡수되는 그런
흐름은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프에서 이게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김 대표부터 말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바람을 먼저 만들었던 건 사실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이제 힘이 합쳤을 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이채롭게도 저희도 지지율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국면이 사자구도로 정리가 되면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이렇게 됐을 때가 지지율 그래프가 제일 괜찮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와 같이 이제 분열을 하면서 같이 빠졌고 그 상황에서 조국 혁신당이 들어오면서 야, 또 위성정당해? 민주당은 좀 그런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녹색 정의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을 택하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이제 반등의 그 모멘텀을 좀 잃어버린 측면이 되게 있습니다. 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앞에도 계시지만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뭐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 등 다양한 당으로 좀 사실은 인재 유출이 있다 보니까 체력이 굉장히 허약해진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뭔가 무기를 쓰기가 되게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이제 4자 구도에서 6자 구도가 되니까 언론에서 더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더 어려운 경과를 좀 겪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예. 지금 다시 노동의 가치, 뭐 기후위기, 성평등 이런 고전적인 진보 정당의 가치를 중심으로 끝까지 캠페인을 벌리는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가치를 들고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군소 정당들이 지지받지 못하는 현실은 우리 정치 문화 사회에 있어서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천하 저는 위원장. 저는 뭐 정치 문화의 탓, 유권자의 탓 이런 거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저희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렇게 아까 이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 그래도 정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는 조금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세 분 다 해주셨어요. 물론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 자체가 진영 논리를 더 강화하고 우리 편에게 무슨 흠이 있더라도 저쪽 편을 잘 때려잡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자라고 가이기 때문에 아니 사실 그 스타트업이라고 걱정입니다. 하신 그 예. 두 분, 그 두 정당은 이런 거를 조금 바꿔보자 해서 나왔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목소리 냈던 그 방향하고 더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이제 어쩌겠습니까? 대통령이 너무 못하셔가지고 국민들이 심판하고 싶으시는 시다는데 그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개혁신당도 저도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가 까불었다고 했던 것이 저희가 너무 초반부터 수권 정당의 길, 교섭단체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약간 기성 정치의 문법을 답습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도 뭐 대놓고 저부터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삭 죽겠다.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분도 많이 있을 거다 얘기했고 또 뭐 새로운 미래랑 합친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어떤 가치관의 형성이나 대화, 토론 없이 설날 밥상에 통합을 올려야 된다 해서 또 급작스럽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을 했으면 그냥 서로 마음에 안 들어도 으쌰으쌰 잘 가든지 해야 되는데 또 서로 의견이 안 맞다고 또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아니 얘네는 뭐 개혁신당이랍시고 시작해가지고 무슨 기성정치라 뭐가 다르냐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서 다시 저희끼리 좀 반성도 하고 저희가 이제는 선명한 개혁 성향의 대안정당으로서 나아가겠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김종인 위원장 오시고 딱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의원 숫자 연연하지 마라. 기호 중요한 거 아니다. 국민 마음만 잡으면 된다. 그거 보여주는 게 조국혁신당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그런 뭐 기술 쓰려고 하지 않고 선명한 개혁신당의 모습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박원석 위원장께서 예. 정치가 이렇게 극단 대립으로 계속하면 더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데 걱정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었거든요. 뭐 선거 이후에 걱정되는 바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선거의 의미나 동기가 심판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판 없이 선거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들의 의지가 어쨌든 시종일관 정권 심판으로 나타나는 거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크다. 이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다만 선거의 의미가 혹은 동기가 심판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이후에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건 이제 대안이고 미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그 신생 정당들은 거기에 방점을 두고 대안과 미래를 많이 얘기하는데 워낙에 심판론이 거세다 보니까는 그 심판론을 뚫고서 그런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전달을 못 시키는 데는 저희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앞서 이제 천하람 위원장도 반성을 얘기했지만 새로운 미래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월 한 달을 허비했습니다. 통합됐다가 분열됐다가 또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나오는 의원들을 기다렸다가 당명을 바꿨다가 바꾼다고 했다가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지지부진하고 이 좌고우면하는 모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때 훨씬 더 간결하게 새로운 미래의 어떤 대안과 비전을 가지고서
흔들림 없이 캠페인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좀 나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어찌됐건 간에 마지막까지 애초에 저희가 하고자 했던 그런 초심을 가지고 진중한 설득을 유권자들께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그 비례정당 투표 그 지지율 그 추이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씩 이 민주당 지지율도 좀 그 비례 그 정당 관련해서 이제 좀 빠진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삼지대가 흡수하지 못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왜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으로 좀 많이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중도층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흡수했다 이게 조국 혁신당의 지금 주장이거든요. 저는 중도까지 흡수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저희도 물론 타격을 받았지만 민주당의 타격감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의문부호도 같이 붙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셨듯이 그 공천 파동 때문에 민주당이 좀 시끌시끌할 때 그때 좀 치고 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의 실정 그리고 수사에 대해서 불공정성 때문에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집안에 대한 좀 동정론의 토양이 하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비명 행사라고 하는 그 문제 공천 파동 때문에 친문 성향의 유권자분들의 표심이 이동한 부분, 그다음에 저희나 제3지대 두 정당의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 이 세 가지의 반사체가 어떤 조국 장관 혹은 조국 혁신당의 성장을 도우는 밑바탕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좀 반성할 부분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성할 부분이 크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조국 혁신당의 지지세 확산을 보면 지역적으로는 지도단지가 호남이고 세대로서는 4050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 의지가 가장 높은 지역과 세대에서 지지율이 확산되기 시작해서 지지율이 계속 높아졌는데요. 일단 그런 그 호남이라는 지역이나 혹은 4050 세대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일정한 의구심이 저는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과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만으로 정권 심판이 되겠는가? 그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차에 대체제인 그 조국 대표가 등장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다만 이제 조국 대표가 대체제가 될 것인가, 대체제로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 것인가 총선 이후에 이건 모르겠어요. 두 분 다 사법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일종의 정치 투쟁이라기보다도 법적 투쟁을 먼저 거쳐야 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총선 이후 상황은 일단 변론으로 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금 혼돈으로 나타나는 갈 거라고 현상으로 보십니다. 보면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그 의구심이 사실은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를 향해서 움직인 게 현재의 결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마지막 이제 부동층이 이제 소수 정당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좀 기대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는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선거 결과에도 이렇게 이어질지 그 부분 천하람 위원장 먼저. 저는 뭐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저는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보다는 확실히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보고요. 뭐 비례대표 1등까지 할지 뭐 그거는 뭐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결코 허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어쨌든 간에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 정권 심판의 불길을 당기는데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다만 제가 좀 걱정하는 지점 그런 겁니다. 지금 선거 때까지는 다들 심판하고 싶어 하시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과거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3, 4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분열됐던 정말 조국 장관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서초동과 강화문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2030이 이렇게 내로남불할 수 있냐라고 정치 혐오를 느끼던 그때로 선거 이후에 최면이 풀리면 돌아갈 것 같아서 저는 그때가 염려스럽습니다. 예, 오늘 나오신 그 새 정당의 핵심 지역구 한 곳씩 그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에 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씩 보면서 좀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혁신당의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해서 이제 화제의 지역구가 됐죠. 경기 화성을인데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4월 2일부터 3일 동안 경기도 화성시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한 결과입니다. 자, 최근에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이준석 대표가.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부터요? 아니, 너무 답정너인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오늘인가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공개적으로 화성을에 추가 좀 많은 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성을에 더불어민주당의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지원 유세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추격세가 굉장히 매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은 또 뭔가 하나의 우스운 일도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48시간 무박 유세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 무박 유세 지는 거 티내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 이후에 또 바로 공영훈 후보가 본인도 이제 걱정되니까 이준석 대표를 따라가지고 무박 유세를 하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화성 의뢰 상황은 저는 이준석 대표의 추격전이 굉장히 매섭게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전망됩니다. 근데 앞서 이제 개혁신당을 범여권이라고 해서 살짝 발끈하셨는데 김준우 대표가 그 말씀하셨었나요? 네.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아마 처음에 되게 곤란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혹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천하람 위원장이 드디어 큰 당에서만 놀다가 작은 당의 서러움과 소수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그래서 얘기했어요. 개별 단일화 하시는 분들 징계하겠다 그랬습니다. 최고 수준 징계하겠다 그랬고 저희는 아예 다 끊어버렸습니다. 박원석 위원장도 예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개혁신당 창당하기 전부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근데 추격세가 거센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공영훈 후보가 그 투기 논란, 아빠찬스 논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 같은 걸 사실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 보면 표심의 이동이 확실히 보여요.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빠졌고 그게 이제 역사표 방지 심리인 거죠. 거기다 던지면 사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이준석 후보 쪽으로 옮겨온 것도 있고 민주당에서도 좀 많이 빠졌는데 그 화성을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전국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젊은 지역구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정 이슈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여론조사상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깜깜이 그 기간 들어간 이후에 표심 변화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추세라면 해볼 만한 선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사선의 현역 의원 심상정 전 대표가 뛰고 있는 경기 고양갑 가상 대결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 김성애 후보에게는 좀 많이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참 유감스러운 게 방금 전에 본 이제 이준석 대표 거는 4월 2일, 3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에 지금 나올 김종민 의원 거는 3월 30일, 4월 1일 거예요. 저희는 3월 23일, 24일 거예요. 정말 옛날 자료거든요. 일주일도 최근에 추세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최근에 이제 공표가 불가능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자료 자체가 조금 시효 만료된 거다. 선거판에서 2주가 지난 거면 보지 않는 데이터에 가까운데 지역구에서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실은 심상정 대표가 지역에서 3선을 하는 동안 여론조사가 1등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3등이었어요. 여론조사 공표 결과 전까지. 그래서 제가 이긴다라고 확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드러난 수치로는 좀 잡히지 않는 그 기존의 고양갑이라는 지역구 자체가 우리 고양을 해서 같이 뛰셨던 박원석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그건 좀 실제 여론조사 표지과는 좀 다릅니다.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분위기. 심상정 의원 나름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 지역으로 이게 지금 아마 경인일보인데 지역지에서도 최근에 경합 지역으로 다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가 저도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12시 마지막 유세는 저도 또 고향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울 예정에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바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는 민주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 공천이 취소되면서 김종민 세종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구 상황 박 위원장님.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긴 거죠. 그 후보 등록한 직후에 그 이영선 후보가 사실은 당에 공천 신청을 할 때 냈던 서류마저도 허위로 낸 거여서 공천이 취소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김종민 그 후보로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그 직전에 민주당에서 탈당을 하고 새로운 미래라는 당을 창당하고 대표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김종민 의원을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좀 호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김종민으로도 정권 심판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세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과거에 이제 김종민 의원이 그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못다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김종민이 실현하겠다 이런 슬로건으로 유권자들 표심을 설득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다 그러고요. 예. 세종갑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또 하나 있는데 유권자의 40% 정도가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드러나지 않는 어쨌든 이 불만과 비판 여론이 가장 높은 사회 중에 하나가 공직사회입니다. 그런 것들이 투영되다 보니까 세종갑에서 갈수록 이 표심이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 세 분 말 맞다나 요즘 소수 정당들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민심을 향해서 호소에 나섰던 모습들 잠시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정의당에 보태주시는 한석이 민생을 위해서도 정권 심판을 위해서도 기후정치를 위해서도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해야 된다고 가장 목소리를 높이는 거대 야당 민주당. 누군가를 심판하려면, 누군가를 비판하려면 스스로 먼저 당당하고 정의로워야 할 것입니다. 정치의 장이 언제부터 본인의 보신과 안전빵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변질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모험적으로 정치하겠습니다. 9번. 예, 정말 절박한 호소로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을 딱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48시간 이제 못 주무실 텐데 네. 앞으로 그 지지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하실지 그거 좀 말씀. 일단 제가 내일 일정 큰 것만 한 3-4개 정도 말씀드리면 오전에 민주노총 산별노조위원장 3분을 포함해서 노동계 지지선언, 호소선언이 있습니다. 네. 저희 전통적인 지지층의 노동계에 좀 호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틀막 대변인 기억하십니까? 카이스트 졸업생 저희 대전시당 대변인인데요. 내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틀막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년층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총유세를 저녁 시간에 마포에서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서 심상정 의원 지역구를 밤 12시까지 도울 생각입니다. 예, 천하람 위원장. 네, 저희는 뭐 이준석 대표 그리고 뭐 조홍천 의원 여러 이제 소신 있는 저희 정치인들 지역구에서 유세들을 펼칠 생각인데요. 저는 개혁신당에 대해서 참 많은 아쉬움도 있고 반성도 있고 뭐 실망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꼭 좀 한번 살려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이 우리 정치판에서 어쨌든 진영 논리를 뒤로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개혁신당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필두로 해서 조금박해, 조홍천, 금태섭, 또 천하용인의 천하람, 허은하, 이기일 이렇게 좀 그래도 저 아닌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솔직하게 정치하는 국민 눈치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 개혁신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막판에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를 앞세워가지고 끝까지 국민들께 어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끝으로 박원석 위원장님. 네, 뭐 투표가 끝나도 삶도 계속되고 정치도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표 이후에 어떤 정치를 남길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기고 제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의 본령은 어쨌든 국민들한테 더 나은 삶의 비전을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는 민주주의와 공정의 가치를 중심으로 더 나은 대안, 더 나은 비전을 경쟁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점을 유권자들께 마지막까지 설득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낙연 대표가 이제 광주에서 출마하셨는데 어려운 선거를 겪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 5분의 의원들이 나와 있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내일 마지막 이 집중 선거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예, 세 분께 남은 기간 어떻게 임하실지 각오까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앞서 비례대표 투표 정당 지지율을 전해드릴 때 개요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한국리서치의 KBS가 의뢰해서 3월 30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통신 3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용 전화 면접 조사로 100% 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YTN이 한 조사 결과 엠브레인 퍼블릭이 조사 의뢰해서 한 것이고요. 4월 2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화성시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고양갑 같은 경우에는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조사 연구소에 의뢰해서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고양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한 결과였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박원석 새로운미래 공동선대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